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죠.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고 매일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보람 있는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시기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줬고 그들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됐고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미처 몰랐어요. 그 모든 응원과 호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를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손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다듬는 걸 유난히 좋아했어요. 털실을 감으며 뜨개질을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엄마가 손톱 정리하는 걸 옆에서 따라하다가 괜히 꾸중 듣기도 했죠. 뷰러를 손에 쥐어본 초등학생 시절부터 그 작은 도구 하나에도 신기함을 느꼈고 반 친구들 머리를 하나씩 손보는 걸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생이 될 무렵엔 저희 반에서 앞머리는 제 손을 안 거친 애들이 없을 정도였고 아이들한테 화장도 해주고 렌즈도 껴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텐 진짜 가장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손 잘 지켜. 손보험이라도 들어라.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돈 벌겠다. 아이, 몰라. 그냥 난 이런 거 해주는 게 재밌어. 나중에 뷰티샵 그런 거 차려봐.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나중에 진짜 나 뷰티샵 원장 할까? 처음엔 그냥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정말 그쪽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엔 고민 없이 미용 계열로 진학했고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제 길을 제대로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병원 피부과에서 일하게 됐고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진료 전 피부 상태 체크부터 시술 보조 기초 관리까지 병원의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식이 몸에 익었죠. 병원에 다니는 동안 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병원 틀 안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 제 이름 걸고 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저는 30이 되던 해 병원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첫 시작은 작고 조용한 매장이었지만 저는 모든 걸 제 손으로 시작했어요. 바닥 왁스부터 향기 수건까지 모든 걸 직접 하나하나 챙겼고 친구한테 손글씨로 메뉴판을 부탁하고 소품도 하나씩 구입해서 채워나갔어요. 어머, 여기 향 너무 좋다. 어디 오일 써요? 지난번이랑 다른 것 같은데. 시트러스 블렌딩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한절기라 무거운 향보다 가볍고 따뜻한 계열로 가야 손님들이 숨쉬기 편하시더라고요. 어머, 사장님은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요? 고급 샵에 가도 향은 별 신경을 안 써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향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향도 달리해요. 그렇게 소품 하나, 조명 하나까지 제 기준에서 완벽하게 맞춰가려고 애썼어요. 관리실 조명도 색온도를 일부러 낮춰서 손님 피부톤이 은은하게 보이도록 조절했죠. 고객님이 자기 피부가 좋아 보이게 느껴야 신뢰를 갖거든요. 그런 디테일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손님을 보고 반응을 느끼고 피드백을 쌓아가며 체득한 거였죠. 원장님, 손을 무슨 금이라도 발랐어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 항상 손 온도 체크하고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제일 릴렉스 되거든요. 차가우면 깜짝 놀라시니까. 어우, 진짜 꼼꼼하시다니까. 이래서 예약이 밀리는구나. 나 소문 많이 내고 다니는 거 알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추천하잖아. 그럼요. 덕분에 제가 더욱 톡톡히 보잖아요. 감사해요, 늘. 저희 고객 중에는 유명 필라테스 강사나 웨딩샵 운영하시는 분 같은 고객들이 많았고 그런 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발이 넓고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입소문 내주시고 그렇게 소개받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본인도 예민하게 관리받아 보신 분들이라 눈높이가 높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 손을 믿고 오는 게 감사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늘 깔끔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피부 트러블 난 분이 오셔서 기초 단계부터 다시 다듬어야 할 땐 시간이 두세 배로 걸리기도 했고, 어깨나 목이 너무 뭉친 분들은 강약 조절이 어렵다며 중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셨고, 화를 내는 분들도 물론 종종 계셨죠. 그럴 땐 대화가 중요했어요. 사람 몸은 결국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풀어내기 전에 신뢰부터 만들어야 하거든요. 무튼 그렇게 에스테틱 매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던 무렵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마케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거래처 대표와의 저녁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죠. 첫인상은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잘 안 바뀌는 좀 무뚝뚝하고 곁은 안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괜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남편도 비슷했던지 며칠 지나지 않아 거래처 대표를 통해 연락이 왔고 자연스럽게 몇 번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무뚝뚝함 속에 은근히 다정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말은 짧게 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땐 시선을 놓지 않고 들어주는 타입이었고 농담도 뜻밖의 타이밍에 툭툭 던지는데 그게 묘하게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매장 근처로 차를 몰고 왔길래 그냥 인사나 하자며 불렀더니 남편이 슬쩍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조명 오른쪽 끝 하나 나간 거 맞죠? 어쩌다 보셨지? 은근 저런 게 눈에 잘 띄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분위기 많이 좌우하거든요, 저런 게. 아, 그쵸. 그렇잖아도 내일 전기 기사님 부르려고 했는데. 에이, 저걸로 무슨 기사식이나. 내가 고쳐줄게요. 드라이버 있으면 금방 해요. 기사 부르면 금방 출장비단 뭐다 10만 원 훌쩍 나가요. 남편은 그렇게 조금씩 제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연애 시절 남편은 늘 제 퇴근 시간을 맞춰 매장 앞으로 왔어요. 겨울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고 여름엔 차가운 탄산수를 들고 있었죠. 늦게 끝날 땐 조용히 근처 편의점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매장이 문 닫는 소리 들리면 슬쩍 일어나 오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무릎 꿇고 반지를 내미는 멋들어진 장면도 없었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 두 분도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김장철이면 갓 담근 김치를 큰 통에 담아 보내주시고 겨울엔 생강청에 대추, 유자청까지 직접 담아 택배로 보내주셨죠. 어머, 아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요 근처에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가려고 왔지. 어머, 일부러 들르셨어요? 바쁘실 텐데. 바쁜 건 뭐 네가 더 바쁘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어째 더 야위었어 그래. 네, 덕분에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시부모 두 분의 발이 넓은 것도 제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시부가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분들, 시모가 다니시는 요가원이며 노래교실이며 수영장 사람들까지 소개를 받아 처음 오신 분들이 단골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시부모 두 분은 우리 며느리 덕에 좋은 소리 많이 들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어제 골프 모임에서 네 얘기가 또 나왔어. 어떤 분이 관리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처음이라더라. 아유, 가찬이세요, 아버님.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인데요.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느껴. 그런 게 너한테 단골을 묻게 해주는 거고 네가 우리 집안 얼굴을 밝히는 거야. 그럼 누구 며느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신혼은 정말 알콩달콩했어요. 하지만 인생사 사형지마 모든 일이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죠.
언제부턴가 매장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에스테틱 체인이 입점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체인점이야 예전부터 많았고 그래도 여긴 내 단골들이 있는 곳인데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간판이 걸리고 간판 아래 공사차가 매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픈 첫날부터 현수막이 매장 골목을 반쯤 가릴 정도로 대대적으로 걸렸고 신상 장비와 1+1 이벤트, VIP 초대권 이런 것들이 동네를 도배하듯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그저 눈살이 살짝 찌푸려질 정도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매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약이 예전처럼 빠르게 차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주말엔 대기 걸리던 시간대도 비어 있었어요. 이번 주 예약표 좀 봐, 여보. 주말 오후가 통째로 비어 있어. 이건 진짜 처음이야. 근처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 영향 받은 거야? 아마도. 단골들 중에도 그쪽 가봤다는 말이 슬슬 나오더라고. 아, 정말 어떡하면 좋아. 신상 장비도 들어오고 그랬다면서. 고객님들이 그러더라. 그쪽은 머신만 잡아줘도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나 봐.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손으로 하는 모든 시간이 가볍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더 좋은 장비를 들여오자니 자본이 문제였고 더 넓은 매장으로 옮기자니 계약 기간도 예산도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 뭐가 됐든 당장엔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 저는 진짜 처음으로 이러다 나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볼래? 누구? 나 오래 거래해온 마케팅 전략가야. 광고쟁이 말고 진짜 실무에서 고객 전환율 분석하고 흐름 잡는 쪽. 당신 스타일이면 딱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런데 돈 쓸 여유도 지금은 없어. 당장 장비 새로 들이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상태로 주저앉는 거야. 아, 그건 그런데. 나도 같이 붙을게. 일단 한번 만나나 봐. 결국 그 주에 남편을 따라 미팅 자리를 가졌고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 홍보 같은 뻔한 방식은 전혀 권하지 않았어요. 여긴 손이자산이잖아요. 장비로 승부하면 체인 못 이깁니다. 대신 손으로 만든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말이야 쉽죠. 그런데 그 손으로 만든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요. 실제 고객이 받기 전후를 기록하고 피부의 변화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됩니다. 숫자와 이미지, 이게 사람들 이 뇌리에 박혀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역 타겟 컨텐츠 마케팅이었어요. 저희 매장에 이미 다녀간 고객 중에서 몇 분을 설득해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대신 영상 촬영에 동의받고 그분들의 시술 전후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피부 스캐너 데이터, 수분 수치, 홍조 개선 정도까지 숫자로 표기했죠. 영상 퀄리티는 전문 촬영팀이 맡았지만 인터뷰는 제가 직접 진행했어요. 시술 후에 거울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주사 맞거나 장비 돌려야 이런 느낌 나는 줄 알았는데 손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편인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전혀요. 마사지 강약도 딱 맞았고 이마 쪽 누를 때 진짜 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영상과 홍보물들은 근처 아파트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주부 대상 메신저 뉴스레터 등으로 배포됐고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내 피부 고민이랑 똑같다. 정말 손으로 이렇게까지 되나요? 같은 반응이었죠. 그리고 상담 응대 방식도 새로 바꿨어요. 무료로 피부 진단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관리 플랜을 짜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지금 고객님 피부 수분량이 17%예요.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 기초 장벽 회복부터 우선이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봐도 많이 건조하긴 했어요. 앞으로 3회 집중 패키지로 보습이랑 진정 위주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회차마다 수치 비교해 드릴게요. 가격도 단순히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 집중관리 3회 패키지, 트러블 집중진정 2주 플랜 같은 기획 상품으로 재구성했어요. 한번 체험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상태 변화가 보여지는 과정을 통해 고객이 지속적으로 다시 오게 만드는 구조였죠. 남편은 영상 제작부터 배포 전략, 카페 제휴 방식까지 하나하나 저를 도와줬어요. 글 제목은 어떻게 뽑아야 클릭이 잘 나오는지, 썸네일은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줬고요. 썸네일에 장비 없이 달라진 피부, 이 문구 넣자. 자극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에이, 너무 오버 아니야? 괜찮아. 영상 보면 다 진짜잖아. 제목이 사람 끌고 내용이 잡는 거야. 오케이. 당신 믿고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잘 될 거야. 당신 기술은 내가 알잖아. 당신이 진짜 뭐라는 사람인지 이제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지.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그 전략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어요. 첫 영상이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재방문 고객 수가 1.5배로 뛰었고 기존 고객이 가족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엄마 피부도 꼭 좀 봐주세요. 언니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 왔어요. 같은 말들이 매일 들리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다시 살아났고 커뮤니티 후기에선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체인점보다 여기가 훨씬 정성스러움. 장비보다 진짜 중요한 건 정성이고 손이다. 맞춤 관리라는 게 이런 거였네. 매출은 서서히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저희는 어느새 또 다른 고객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체인점에선 느낄 수 없는 케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런 게 저희 매장의 무기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 남편을 보면서 다시금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감각이 있구나. 단순히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도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거 혼자 했으면 아마 벌써 접었을 거야. 접기는 왜 접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단하긴 멘탈 박살날 뻔했지. 진짜 고마워 여보. 이거 우리 같이 이룬 거야. 이만큼 왔으면 이제 더 키워보자. 내가 더 도와줄게.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매출도 올라갔고 모든 게 잘 되어간다 생각할 무렵 장사라는 걸 하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종종 황당한 상황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변수들이 일상을 흔들 때도 있었지만 이번 일은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어이없고 답답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건물주가 기존 계약서를 무시한 채 돌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온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협상 제안 정도려니 했어요. 원래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긴 했고 물가 인상이나 시세 변화로 인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사실상 받아들이든가 나가든가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조건 모두 아직 유효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 정도 인상은 무리예요. 시세에도 안 맞고요. 새댁이 이 건물 시세 몰라서 그래. 요즘 이 동네 자리 알아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래도요. 이건 기존 계약 위반이에요. 최소한 계약 기간은 존중해 주셔야죠. 그러면 나도 다른 방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네. 에어컨 점검도 들어가야 하고 수도 라인 교체도 해야 하니까 며칠 비워주셔야겠네. 그렇게 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 하루만 쉬어도 손님들 스케줄이 죄다 꼬이게 돼요. 몇 주씩 기다린 예약자들이 그 일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도 처음엔 최대한 부드럽게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건물주와 직접 만나 차도 대접하고 계약 조건과 운영 상황도 차분히 설명했죠. 그런데도 건물주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했고 나중엔 대놓고 임대료 올리지 않으면
퇴거 통보를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더라고요. 남편에게 상황을 얘기하자 곧장 표정이 굳었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명백한 갑질이네. 계약서 무시하고 저렇게 나오는 건 상식 밖이야. 그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 있지. 일부러 영업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무슨 리모델링 얘기까지 슬쩍 꺼내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 이건 우리끼리 붙잡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한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보자. 아버지가 이런 문제 쪽으로 전문가시잖아. 내가 얘기해 볼게. 사실 시부는 20년 가까이 부동산 관련 법무와 자산 관리 업무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대형 리조트 체인 자문까지 맡았고 그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죠. 그간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도저히 선을 넘은 상황이라 시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며칠 뒤 시부가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들을 손에 들고 매장에 오셨더라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이 건물주 말이야.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 내쫓은 적이 있어. 리모델링 핑계로 보증금 안 돌려주고 월세 2배 인상한 뒤 새로 임대한 사례도 확인했어. 진짜요, 아버님? 그럼 이번 일도 계획된 거였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계약서랑 영업일지, 월별 정산표 전부 정리해. 변호사랑 중개사 불러서 대응 방안 한번 짜보자. 네, 바로 준비할게요. 시부는 정말 말 그대로 칼같이 움직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계약 위반 사항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내용 증명을 작성했고 동시에 건물주의 과거 행태를 근거로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에 제보할 수 있다는 의향도 은근히 전달했죠. 그러자 며칠 뒤 건물주 쪽에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말투가 전과 다르게 낮아져 있었고 협상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내가 그쪽 입장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주변 시세가 올라서 그랬던 거니까 이번엔 조정해보죠. 그럼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이사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보다는 조금 올리되 이전 제시안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는 걸로 하시죠. 결국 괜찮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성사됐고 이 일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꽤 회자됐어요. 거기 원장이 젊은데 대단하더라. 그 사람이 워낙 악덕 건물주로 유명한데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처음 봤다. 같은 말이 돌았고 저도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위기를 넘긴 후 시부를 만나게 됐죠. 이번 일 겪어보니까 네가 이 가게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알겠더라. 평소엔 말 안 했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감사해요, 아버님. 저는 진짜 여기가 제 전부라서 무너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 가게 지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네 매장 지금 상태면 쇼핑몰이나 이런 쪽 확장도 가능하겠다 싶더라. 내가 계산해봤다. 매출 흐름이랑 예약률이랑 회전율 전부 나쁘지 않아. 상반기쯤이면 타이밍도 맞고. 확장이요? 복합 쇼핑몰이 좀 더 나쁘지 않은 시기야. 내가 자산운용 쪽 네트워크 몇 군데 있으니까 매장 구조 맞는 곳 있으면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 투자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아버님,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제가 할 수 있을지 엄두가 안 나요.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야. 타이밍 잘 잡으면 네 브랜드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네가 그냥 관리사여서가 아니라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그저 제 이름 걸고 시작한 공간이었고 예약 하나 받을 때마다 설레면서도 불안했던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이 가치를 믿어주고 또 함께 키워가자는 말을 해주는 상황까지 온 거였죠. 남편도 시부도 옆에서 함께 그 공간을 키워오며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타이밍이 희한하죠. 그 무렵부터였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관련한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남편은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도와드릴 건 도와야지 같은 말들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끝에는 자꾸만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사업하느라 스트레스 많은 시기니까 말투가 거칠어질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건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라는 걸 점점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시게 돼서 병간호차 내려가야겠다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수술 일정이 확정된 게 갑작스러워서 제가 직접 병원에 며칠은 붙어 있어야 했고, 그래서 미리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이번에 허리 수술 받으셔야 해서 수술 전후로 병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한 3일 정도만 다녀올게. 그 주? 다음 주 수요일쯤부터. 잠깐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거실 달력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날짜를 짚더니 이마를 찌푸리고서 말을 꺼냈죠. 하필 그 주야? 아이, 우리 아버지 생신 있는 주잖아. 당신 없으면 일정 다 꼬이는데. 뭐?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이, 우리 엄마가 아프다잖아. 근데 일정 얘기를 하고 싶어? 아이, 뭐 그냥 말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꽂혔어요.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다는데 남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버지 생신 일정이 꼬인다는 거였어요. 순간 욱했지만 저는 말끝을 삼켰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섰죠. 그런데 어째 점점 남편의 말과 시선은 더 명확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시부가 제게 매장 확장을 제안해 주셨고, 그 얘기가 오간 이후 남편은 꼭 자기네 집은 지원하는 집이고 우리 집은 받기만 하는 집이라는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빠가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자주 가시던 한방병원에 다시 다니시기로 했대. 또 그 병원? 거기 보험 안 드는 데잖아. 돈 아깝지도 않냐? 아니, 아빠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서 거기 침 치료가 좀 맞는 편이래. 그니까 그게 문제지. 뭐 하나 하면 돈. 또 돈, 또 돈. 우리 집에선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 집은 받기만 하고 조금 너무한다 싶지 않아? 뭐? 당신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싶어 아프셔? 그리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도 돈 벌 만큼 벌어. 내 돈으로 하는 거라고 왜 지랄이야 대체?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제 앞에선 절대 그렇게까지 말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부의 확장 제안이 오고 매장 운영 얘기에 시가 쪽이 개입되면서부터 남편은 점점 견적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의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죠. 전화기 너머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곧장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전도며 피검사며 입원 수속에 사인하며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겨우 한숨 돌리고 병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문을 밀치고 들어오더니 제 옆에 있는 가방을 휙 낚아채 가는 거예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당신 내 카드로 병원비 낼 생각이었지? 뭐? 이거 가져간다. 나중에 말 나오기 전에 미리 차단해야지. 당신이 당신 돈으로 한다며. 그러면 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은 제 카드 지갑을 열어 거기서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빼냈어요. 마트 장 보거나 할 때 쓰는 거였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자기 돈 쓸 일이 아니다 이거였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비 얼마 나올지도 모르잖아. 나 그 돈까지 신경 쓰기 싫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지금 우리 아빠 입원 수속 마친 병원 복도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 더는 말도 안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죠. 아버지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병실 한복판, 수액 꽂힌 팔 너머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 위에
남편의 이거 가져간다는 말이 무겁게 겹쳐지고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식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모조리 떨어져 나가는 듯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누가 제 옆구리를 칼로 베고 지나간 기분이었고 제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낮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오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며칠 전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우연히 확인하게 된 일이었죠. 당시엔 단순히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제 귀를 때리더라고요. 녹음 파일 속에서는 남편과 시부, 그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의 말이 뚜렷하게 구분됐고 그 대화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가게 인수는 타이밍이야. 브랜드 등록부터 명의 변경까지 문서 작업만 끝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나 다름없다고. 아유, 근데 문제는 걔가 언제 이걸 눈치챘느냐지. 근데 아직은 모르는 눈치예요. 이 정도 키워놓고 명의만 슬쩍 바꾸면 되니까. 네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신 방식이야. 똑같이 하면 돼. 걔는 고마운 줄만 알지. 뒤에서 뭐가 오가는지는 몰라. 너는 일단 앞으로도 계속 가게 일에 관여하는 척하면서 문서 준비나 잘 해놔라. 정리할 타이밍 오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내려찍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시부가 저를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치켜 세웠던 말들이 다 가게를 정리해서 자신들 손에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단 거였죠. 그 저희와 목적을 알게 되니 소름이 끼치고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러내 회계표를 같이 보던 날도, 동네 상권 흐름을 분석해주겠다며 지도 펼쳐가며 설명해주던 날도 전부 속임수였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 멍하니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 녹음 안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구체적으로 녹아 있었고 저만 빼고 모두가 알던 시나리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수익이 늘어갈수록 확장도 고민해봐야지. 이제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 같은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 복선이었더라고요. 가게를 제 손으로 키우게 한 뒤 그 기반을 모조리 훔쳐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분리해 떼어냈어요.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들고 나왔고 근처 복사집에서 SD카드 전체 백업도 해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손을 댈까 싶어서요. 그런 다음 차량은 바로 중고차 사이트에 급매로 내놨고 그날 새벽에 연락 온 매수자에게 넘겨버렸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처리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차고 쪽으로 가더니 허겁지겁 저를 찾아왔어요. 차 어딨어? 당신 내 차 봤어? 팔았어. 정리할 게 있어서. 아, 미쳤어? 뭔 소리야? 왜 내 차를 네가 팔아? 네가 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던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래서 나도 정리 좀 했다. 무슨 헛소리야 지금? 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지. 네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알고. 블랙박스에 다 들어있어. 너희 아버지랑 너 그리고 너희 엄마까지 나 몰래 가게 문서 바꿀 준비했다는 거 아주 상세하게 들었거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백업도 해놨어. 너희 셋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 왔는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도 다 정리돼 있다고. 그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둘러대고 변명해봐야 소용없단 소리야. 남편은 그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이상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잃을 게 더 이상 없다는 걸 느꼈어요. 더 무너질 때도 더 속을 틈도 없다는 걸요. 녹음 파일은 날짜, 시간, 인물별 대화 내용 전부 표로 정리했고 별도 백업을 2군데 이상 해놨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손댈 경우를 대비해 비밀번호 걸린 클라우드에도 올려놨고요. 그 자료를 어떻게 쓸지, 언제 꺼내 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저는 무력한 상태로만 당하고 있진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이상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건 감정에 흔들리는 대신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그들이 내 인생을 몰래 집어삼키려 했던 방식 그대로 오히려 제가 그 틈을 이용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향한 곳은 법무법인이었죠. 이미 며칠 전부터 컨설팅을 받던 곳이었지만 이번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들을 정식으로 넘기기 위해 방문한 거였어요. 자료 정리 다 했습니다. 형사고소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사문서 위조건 관련이시죠? 준비하신 자료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하나씩 꺼내 그 앞에 펼쳐놨어요. 가장 먼저 꺼낸 건 위조된 계약서 원본들이었어요. 파일명을 읽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죠. 이건 상호 양도 동의서네요. 날인까지 돼 있고. 인감 도장이네요. 혹시 이 도장 실제로 본인 도장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남편이 몇 년 전에 신혼 초에 주민센터 갈 일 있다고 하면서 인간 카드 받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관해뒀다가 이렇게 사용한 거죠. 지금 이 문서들 총 3가지네요. 상호 양도 동의서, 기술 이전 동의서, 운영권 이양각서. 전부 실명으로 작성돼 있고 일부엔 도장 날인까지. 이건 사문서 위조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님. 서명도 이거 위조예요. 남편이 평소에 제 사인 흉내내면서 장난치던 걸 기억하는데 그걸 연습해서 흉내낸 것 같아요. 필체가 100% 똑같지는 않은데 얼핏 보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외장하드인가요? 네, 남편 서랍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G사업본부 프랜차이즈 전략, 모델 매뉴얼 같은 폴더명이 있고 대표자 명의의 지부 이름 올라가 있더라고요. 은영 모델 제공자가 본인으로 돼 있고 브랜드 콘셉트와 레시피까지 이전하는 문서가 포함돼 있다. 이건 명백히 본인 노하우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료네요. 가맹사업법 위반, 사기미수, 재산 편취 시도까지 이거 싹 다 걸립니다. 문서 내용에 보면은 제가 운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브랜드 권리를 남편 명의로 넘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각서 저는 작성한 적도 없고 내용 자체도 오늘 처음 봤어요. 심지어 증인란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도장이 딱 찍혀 있네요. 이건 가족끼리 짜고 친 일이에요. 시어머니도 알면서 묵인한 거죠. 가게를 가져가려고 몇 달, 아니 어쩌면 1년 넘게 이런 준비를 해왔던 거네요. 제가 혼자 힘들게 만든 시스템을 그저 고부 갈등 없이 지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빨아먹으면서요. 녹음 파일도 여기 들어있나요? 네,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던 겁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그리고 시어머니가 셋이서 대화 나누는 음성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게는 키워놓고 가져가면 된다. 문서만 정리해두면 그쪽은 별 수 없다. 네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다. 그런 대화들 아주 명확하게 들립니다. 변호사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을 넘어 조직적 계획 범죄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자료들을 훑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재산 편취 시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에서도 이 사안 가볍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 없어요. 혹시라도 상대 쪽에서 가족 간의 일이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대비해서 혹시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시면 추가로 확보 부탁드립니다. 네. 카톡이랑 문자 다 따로 정리해놨어요. 파일로 전달드릴게요. 그렇게 자료 일체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변호사는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바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과 점포 임대 계약서, 통장, 상표권까지 전부 재확인하고 보호 조치까지 신청했어요. 법무법인이 연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도 연결해 등기부 등본까지 검토했고, 혹시라도 남편 쪽에서 무단으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임대 계약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바로 효력 정지를 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또 블랙박스 원본은 복사본과 별개로 USB에 옮겨 공증기관에 직접 방문해 공증했고, 남편 노트북과 외장 하드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파일 메타데이터까지 분석 의뢰해뒀어요. 생성일자, 수정일자, 접속 IP, 장비 아이디까지 모두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어요. 놈이 이미 제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절 보더군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좀 이상한데? 변호사 만나고 왔어. 정리할 건 이제 정리해야지. 정리? 아니 뭘 정리한다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형사고소 접수했어. 네가 만든 계약서, 블랙박스 녹음, 외장하드 파일, 증거 다 넘겼고 포렌식 맡겼고 공증도 받았어. 고소?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해? 가족? 아이 그래, 나도 한때는 이게 가족이라고 믿었어. 근데 그 잘난 가족이 내 인감도장 도용해서 계약서 쓰고 내 레시피 훔쳐서 본사 만들 준비하고 있었더라. 내 말이 틀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떨궜어요.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남편과 시부모의 휴대전화, 노트북, 그리고 시가자택 일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복사본 계약서가 발견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인쇄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서명과 도장이 찍힌 위조 계약서 양식이었죠.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시점과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실제 계약서에 쓰인 제 도장, 서명이 일치하는 걸로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이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바로 기소 의견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시부는 당당하더군요. 조사 중간에 찾아온 저와 마주한 자리에서 시부는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듯이 말했죠. 아이 우리가 네 가게 훔쳤다고 할 수는 없잖니. 어차피 너 혼자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같이 해보자는 거였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섭섭하지. 도장도 위조하고 문서도 꾸며놓고 제 레시피에 제 매장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두신 건 같이 해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날 밀어내고 뺏겠다는 거죠. 아이 양심이 있으면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있는 여자가 지 시부모를 이 정도로 몰아가면 안 되지 않겠니? 그 순간 참았던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놓았어요. 공증받은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녹취록과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들어있던 서류였죠. 아이 몰아가다니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이건 그쪽이 스스로 남긴 말들이죠. 이 녹취록 그쪽이 매장 브랜드는 아들 명의로 돌리고 기술은 저한테서 넘기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다 들어있어요. 어디서 발뺌이에요 대체? 시아버지는 말이 막혔는지 한참 침묵을 지켰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낯빛이 바래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과는 없었어요. 남편 역시 마지막까지도 뻔뻔하게 구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여보, 아무래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그대로 뺏었겠다는 얘기네. 그 오해 수사기관에서 풀어주시고요. 전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수사 결과 남편 명의로 등록하려던 가맹사업 기획안은 내부자 고발이었던 제 신고로 인해 법적 심사에서 전면 무효 처리됐고,
시부는 사업상으로 사용하던 명의도용과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산 동결 조치를 받았어요. 시모가 증인으로 찍은 도장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찍은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문서 작성 시점과 IP 로그,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그 주장은 통하지 않았죠. 그 일가족이 운영 중이던 부동산 임대 사업체 역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철회했고 지역 내에서도 며느리 가게 빼앗으려다 고소당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부는 몇몇 계약건에서 위약금을 물게 됐고 시모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더 처참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에 남은 음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조사 과정에서 여럿의 동업자들과 나눈 가맹사업 확장 관련 이메일까지 확인되자 수사 범위가 확대됐죠. 특히 인감 도용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놈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 생생합니다. 조사 끝에 잠시 마주친 시부는 말없이 제 앞을 지나쳤고 시모는 다시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호송차 안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으로 끝까지 마주 보았죠. 그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 충분했습니다. 더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망가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들이었으니 저는 일말의 연민도 갖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는 결국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인감날인 도용과 관련된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시부와 시모는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고액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특히 시모는 도장을 직접 날인한 정황이 결정적이었고 시부는 계약서 내용이 오가는 녹취 속 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그대로 증거로 쓰였어요. 판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운영하던 마케팅 업체 쪽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거래처 대부분이 계약을 파기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추가 제휴 논의 중이던 브랜드들마저 손을 떼버렸어요. 업계에서는 아예 블랙리스트처럼 여겨졌고 온라인상에서는 실명까지 언급되며 비난이 쏟아졌어요. 배우자 사업을 갈취하려다 실패한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돌았고 결국 그 업체는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됐죠. 저는 물론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어요. 법적으로도 명백한 잘못이 인정됐기 때문에 협의는 없었고 바로 재판 절차로 들어갔죠. 위자료는 물론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고 모두 받아냈어요. 남편은 제가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지만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위자료 지급 능력이 안 된다고 버티던 남편 측 변호사는 법원에서 자산 압류까지 언급되자 그제야 태도를 바꾸더군요. 결국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분할로 받아내는 걸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브랜드화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선 이미 에스테틱 하면 떠오르는 대표 매장으로 자리 잡았고 얼마 전에는 제 이름을 걸고 2호점도 냈어요. 본사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후배 뷰티 관리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고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제 매장 내에서 인턴을 거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뒀어요. 교육생들 중 몇몇은 이제 제 매장을 정식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매니저로까지 성장했죠. 예전에는 운영이 곧 생존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이 곧 보람이에요. 더 이상 하루하루 불안하게 매출을 체크하거나 누구 눈치를 보며 시부모 입김에 따라 매장 결정을 하지 않아요. 직원 구성도 전부 제가 새로 뽑았고 손님 예약 시스템부터 정산 방식, 내부 교육까지도 모두 제가 만들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와서 CCTV로 직원들 점검하겠다는 둥, 인테리어 하나 바꾸려면 시모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 손으로 움직이고 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제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서류 하나, 계좌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어떤 미팅을 하더라도 혼자 나가지 않고 계약서를 검토할 땐 법무법인과 반드시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걸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죠. 요즘엔 종종 인터뷰 제의도 들어와요. 젊은 여성 사업가로서의 경험, 위기를 극복한 창업 스토리 같은 걸 다뤄보고 싶다는 요청인데 아직은 고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을 글로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자서전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 같은 글로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겐 현실이 될 수 있고 제가 걸었던 길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없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평온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전보다 훨씬 더 바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더는 속지 않아요.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게 됐죠. 그래서 더 강해졌고 더 똑똑해졌어요. 이젠 제가 가진 걸 지키는 법도 필요한 걸 요구하는 법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어떤 이도 제 삶을 가로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지금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아 뜨거 하고 난 뒤에야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은 더 똑똑하고 영리하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